선거 막판 후보들 막말 거르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을 빚은 장해찬 후보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여야는 선거에 끼칠 악영향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격전지 표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들려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후보 과거에 SNS에 올렸던 글로 인해서 좀 막말 논란이 빚어지며 결국 공천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어떤 배경으로 결정을 내린 건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이제 그 수도권 선거가 이제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마 공천을 배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선거에 유독 여야 간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앞으로 이제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이게 막말이고 언제 기간도 예를 들어 이제 정치 입문도 하기 전에 어릴 때에 쓴 글까지면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쓴 일기까지 검증해서 할 건지 어디까지 이게 기간을 아니면 이게 공인 이후에 한 말만 할 건지 이런 것도 이게 기준을 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 그 형수욕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예 방송에 언급을 못하니까 비판도 못해요. 이런 게 사적인 폐륜적인 발언도 검증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공적인 것만 되는지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아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게 많아요. 실제 막말 더한 것도 양문석 그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우영 씨도 거론되고 있고 많은 이현주 후보도 있고요. 이걸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앞으로 이게 좀 고민해봐야 될 이런 숙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천이 취소된 상황에서 사실 장해찬 후보가 있던 부산 수영구 3차 경선까지 거치고 결국 올라섰는데 이 막말 논란으로 자리를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일단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또 공천 취소라는 또 강한 또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의 선거에서는 뭔가 선거 유세 중에 후보들의 말실수가 설화로 빚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이제 과거에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 특히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공개했던 메시지들이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환경도 변화가 됐고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됐지만 이 이후에도 여야 할 것 없이 또 다른 후보자들이 과거에 했던 막말과 관련된 부분들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천 막바지지만 공천 중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후보자 등록까지 마치게 되는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본선 경쟁들이 돌입할 텐데 이제 본선 총선 경쟁에서도 아마 여야 후보들끼리 서로 간에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또 추적해가는 그런 또 어떤 그런 경쟁들이나 공격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말에 대한 검증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내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과연 제대로 일할 사람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조수연 후보입니다. 과거 SNS에 올렸던 말이 또 논란인데 백성들에게는 봉건 완조의 지배보다 일제강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좀 일제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당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 상황일까요? 아마 이제 이번에 장해찬 의원 이제 취소하면요. 네. 또 이제 저 민주당에서는 조수연 후보를 막 공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조수연 후보 정리하면 또 다른 후보 찾아서 계속 공개할 겁니다. 공격을 멈추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상대 진영이 공격한 데서 다 이게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조소연 후보의 발언은요, 학문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식민지 근대화론, 이 말은 이제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의 경제가 우리 많이 근대화됐다. 이런 이제 학문적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학문적 논쟁의 부분에 있는 이런 발언까지 다 문제 삼아서 경선을 확정된 후보를 다 배제한다면 도대체 경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따라서는 이걸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학문적 영역의 발언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제 끝내야지 장해찬 후보 정도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취소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요, 천안함 비하한 분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평을에
박선원 이분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권칠성 대변인 했던 이분도 이게 천안함 함장을 이게 부하들 다 죽여놨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에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럼 이게 막말하면 전부 다 배제해버릴 겁니까? 우리 심판도 받기 전에 그 기준을 확실히 저는 정해야 된다 봐요. 네, 장해찬 후보에서 좀 교체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당 내에 안철수 의원조차도 이 장해찬 후보, 조수현 후보 결단을 해야 된다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분들, 이제 그 험제 수도권이니까 아마 이제 그 급박한 사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게 동지들을 희생시키면 자기 선거에 도움되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구 한 명에게 정치 생명을 끊어놨는 겁니다. 본인은 선거에 근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태우 장해찬 때문에 제가 이제 보수청에 돌아가는 민심을 알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통 보수청에서 난립니다. 왜 도태우 배제하느냐, 장해찬 자르느냐 이런 게 비판 여론이 많아요. 대거 투표에 안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 투표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도권에 안철수 대표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투표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여러 면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 상황 같은데 조수현 후보에게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야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 눈높이에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해찬 후보와는 또 다른 식의 어떤 막말이거든요. 결국에 일제를 옹호하는 어떤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의 어떤 무게 측면에서는 조수현 후보도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일한 막말에 대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냥 단순히 뭐 누군가가 공천이 취소됐으니까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모든 정당이 다 마찬가지로 총선이 25일 앞둔 시점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 안철수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크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미 좀 논란을 겪으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상황에서 나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걸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이분이 진짜 억울한 게요. 우리 이제 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라고 법이 있잖아요. 네. 그 법에 보면 이제 그 12가지인가 진상규명을 할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3조에. 거기에 그 9번째 구호를 보면요. 5.18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진상조사해야 된다. 그게 법에 있는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 발언이 그 발언입니다. 바로 이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광범위한 보수의 주장이 있으니 이걸 검증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법에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검증 끝났다면 굳이 진상규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법 만들어서. 지금도 진상규명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저는 얼마나 억울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5.18은 이제 그 원래는 공관위에서 5.18은 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공천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팩트가 틀린 게 없어요. 수사를 받다가 죽음으로 이제 영웅이 됐다. 그거 맞잖아요. 수사를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했고 그리고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개성하다 영웅된 거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 이게 왜 취소한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이한 행동을 하는데 뭔데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라 상상. 그것도 이게 마음속으로 상상. 이 정도 발언이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게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공천 취소할 겁니까? 상대 진영이니까 비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얼마나 억울하면 무소속 놓을까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 네. 심정이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후에 공천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또 사과를 하거나 여러 가지의 입장을 표명을 하지만 도태우 변호사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신 것 같으니까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무소속 출마 결심 자체는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도태우 후보가 앞서서 이제 5.18 폄훼 발언으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연 이 공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공관위에서 취소를 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고민 끝에 결국 공천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광주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결국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부분이 국민의힘의 정신이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강조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런데 도태우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공표하시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그런 움직임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소속으로 나오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후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전략적인 구도 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과거 핵칼 테러에 대해서 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을 한 게 계속 파장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말을 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옛날에 뭐 그 MBC 잘터를 하면서 네. 옛날에 그 기자에 대한 핵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과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본인 저는 사과로 이제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MBC도요.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오죽하게 이런 발언을 했나 싶어요. 한번 보세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바이든 날리면 있잖아요. 이 발언은요. 판사가 들어도 이게 판독이 안 된대요. AI도 판독을 못 해요. 전문가한테 감정을 맡겼더니 전문가도 몰라요. 근데 MBC 기자는 잘 알아서 자막을 달고 거기에 갈로치가 미국이라고 여주고 이게 언론입니까? 아니 AI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는 걸 MBC 기자는 어떻게 압니까? 이 행태가 잘못됐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종섭 장관 출국 금지 있죠. 네. 출금은 이게 본인도 몰라요. 공항 가서 알아요. 본인도 몰라. 대통령도 몰라. 법무부 장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MBC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수사기밀 공수처하고 안 되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출국 금지를 단독 보도했잖아요. 이런 게 MBC의 보도 행태에 황상무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게 옛날에 그 사건을 이렇게 언급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언급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로 끝내야 된다. 사퇴는 없다 이래 봅니다. 네. 짚어주셨다시피 황상무 수석은 일단 뭐 상처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했으니 일단락됐다라고 하셨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사과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네. 드는데요. 결국 중요한 본질은 대통령실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가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어떠한가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 우려, 이 부분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과를 했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대통령실과 또 참모들 간에 혹시라도 언론에 대한 잘못된 언론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또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민주당으로서도 당연히 야당의 책무로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사과를 했으니까 뭐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 같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자세라든지 언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야당으로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후보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웃음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한 게 뭐가 문제냐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도 처음에 5.18은 넘어갔던 거예요, 공관에서. 근데 결정적인 이제 그 취소 사유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다고 하게 취소된 거예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뭐 어떻게 비하했느냐?
바로 이제 범죄 수사받다가 죽음으로 영웅이 됐다. 이 비판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태우 변호사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것보다 양문석 후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게 훨씬 강도가 셉니다.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때 쓰레기 줍기를 했거든요. 쓰레기 줍기 하는데 재임 중에 환경오염을 그렇게 시켜놓고 쓰레기 줍는 게 역겹지 않냐? 근데 호칭을요. 노무현 씨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을. 그것도 같은 당인데. 그러면서 이게 역겹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보고 당신들에게 그 옛날 걸 잊었냐? 이러면서 이게 또 기억상실증 이런 데 막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 역겹다, 그다음에 기억상실증 거기에다가 노무현 씨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태우 변호사보다 훨씬 더 심하게 비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누구 정신을 개성합니까? 제가 알기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개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양문석 후보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하했는데 노무현 정신을 개성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양문석 후보 정리해라.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세요? 지금 이제 그 정세균 총리 아마 이제 김부겸 이분도 이게 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래 버티긴 힘들 것 같아요. 네. 좀 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다라기보다는요. 네.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주권자인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들 또 소수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폄훼하거나 비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막말로서 국민 눈높이상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기준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당내에서도 양문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재검증을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입장을 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에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또 선대위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어떤 이런 발언에 대한 얘기들은 좀 최근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당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검토할 충분한 시간은 없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도 또 동일한 기준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느냐 이런 기준에서 함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결정이 그럼 앞으로 내려질 것 같나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공론화가 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을 빠르게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양문석 이분인데 그 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영에 출마했다가 경남도지사까지요. 그러면서 이게 수박의 뿌리까지 뽑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정오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 이재명 전해철 의원 있잖아요. 이분을 잡는다고 이제 안산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친명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친명이니까 저는 감싸고 도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예의와 품격과 갖추어서 비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당의 대통령을 지낸 분을 노무현 씨가 뭡니까? 상대당에도 그러면 이게 치수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노무현 씨 이래도요. 제가 보기에 치수 사유입니다.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예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걸 정치인이 정치 비판을 감싸는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본인 지지자니까 오히려 양문석 의원을 너무 감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민주당은 거짓 사과 논란이 빚어졌던 정봉주 후보가 낙마했던 서울 강북 을 지역을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 후보가 낙마한 이후에 그 이전에 강북을 지역을 두고 경선을 벌였던 박용진 의원이 그대로 뭐 승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도요. 네. 올림픽에 나가 육상 경기하는데 1등이 실격자 되면 2등이 1등 되고 3등이 2등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4년 전에도 아마 이제 비슷한 케이스에 승계한 예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국 어떻게든 이렇게 박용진 의원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하위 10% 줄 때부터 이거는 이제 그 의도가 있다. 누가 우리 국민 전체를 보면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를 보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든 배제하겠다는 이런 이제 의도로 아마 이제 그 승계 안 하고 전략 경선 이렇게 치르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지위가 뭡니까? 국회의원은 이제 그 국민 전체의 대표면서 또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강북을에는 뭐 아무나 그냥 내리꽂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게 강북을에 뼈를 묻겠다. 강북을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희생과. 근데 박용진 의원은 그게 지금 재선이니까 8년 이상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거론되는 분들 갑자기 뭐 한민수 대변인이다. 또는 이게 조상호 변호사다. 또 이게 누구다. 이런 분들이 강북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국회에는 아무데나 그냥 내리꽂으면 되는 겁니까? 지역과 아무 연고가 없는데 저는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봐요. 이래 되면요. 우리 그 옛날에 YTN 프리랜서 아나운서 했던 이제 안귀령 씨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 도봉. 차은 후보다 이재명 이래가 이게 받은 분 있잖아요. 이분도 도봉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공천 파동이 나면 상당히 본선에 악영향 줄 겁니다. 앞서서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세요? 첫째는 이제 이거 하위 10%. 하위 10%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법안 발의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그 출석률도 높아요. 그 다음에 방송 활동을 통해 당의 기여도도 높고, 당의 외연 확장에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도저히 뭐 제가 상대 진영이 하더라도 이게 하위 10%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제 이유는 3인 경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결선 투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 3인 경선에는 이제 결선 투표 없이 1등 하면 그냥 끝났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처음에 1차 투표에서 아마 1등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결선 투표를 연하니까 정봉주 후보와 이성훈 변호사가 이제 단합이 된 거예요. 왜? 둘 다 두 명은 친명이고 박용진은 비명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결선 투표를 도입한 자체도 어떻게든 이렇게 박용진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지역으로 다시금 지정한 이유를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 자체도 굉장히 정무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으로서 선거가 25일 남았는데 당연히 국민적인 눈높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결국에 공천을 취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추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정무적인 판단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면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으로도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북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바로 어떤 사람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는 전략 경선으로 지금 그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에게도 전략 경선에 응모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 전략 경선을 통해서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고 그리고 좋은 후보를 지역 국민들께 선보여야 되는 것이 또 정당으로서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당연히 절차라고 할 텐데요.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만 사실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어떤 오해 소지 없이 모두가 수긍하고 원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전략 경선에
그 방식을 보면 권리당원 70%, 지역 유권자 30% 투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간상 경선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적용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 목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주말까지 생각을 한다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 방식의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리당원 70이나 지역 유권자 30% 투표 방식이 거론이 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경선 과정을 거쳐서 이 절차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당에서 전략 경선의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이 다시금 재도전할까요? 그거는 정말 박용진 의원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뭐 그럼에도 또 응모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참여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니까 박용진 의원도 다시 한번 참여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 장 변호사님 주장 중에 시간 때문에 이제 이게 시간이 쫓기니까 권리당원 70, 유권자 30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이 50, 그다음에 유권자가 50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경선 시합 도중에 룰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를 차다가도 이게 갑자기 전반전 끝나고 룰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냥 권리당원 50, 유권자 50으로 하나, 권리당원 70, 유권자 30 하나, 시간은 더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하루 이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왜냐? 권리당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소위 개딸이라는 이런 데 당원들이 많잖아요. 이 당원들은 이게 이재명 대표 뜻에 절대 따르거든요. 우리 경선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아무래도 이게 친 이재명이 많으니까 지역 여론에게 아무래도 박용진 의원이 유리하겠죠. 지역 여론은 그럴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인지도가 높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는 비율을 바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박용진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사인이고 또 들어갔다가 또 져면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어떻게 도중에 이 룰을 바꿉니까? 이건 시간 문제하고 관계없다 봐요. 그럼 박용진 의원이 역시나 그럼에도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하겠죠. 이게 알겠습니다. 안 주겠다는 신호 아닙니까? 룰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지역구 하나하나 면면을 두고 인물들 발언들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 같습니다. 오늘 주말도 여야의 수장들은 계속해서 지역구를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수도권에 좀 많은 공이 들여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영남하고 이제 그 호남은 있고 수도권이 의석이 일단 경기도가 네. 이번 하나 늘었죠. 60이고요. 서울은 이제 하나 쭉 48, 인천도 하나 늘었거든요. 14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의석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도권에 뭐 사활을 걸고 지금 이제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수도권 중에서도 뭐 저는 이제 수원, 네. 경기도는 이게 수원이 아마 이게 제일 승부처가 될 거예요. 왜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밑으로는 뭐 용인 또는 이제 그 동탄, 화성, 북쪽으로 이게 성남 이런 식으로 이게 경기도의 정치 1번지가 수원이잖아요. 아마 이 전투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에서는 한강벨트입니다. 네. 한강벨트가 이제 그 동작부터 우리 성동, 광진까지요. 여기도 이게 상당히 치열하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옛날에는 이게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거의 두석 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돈봉투 사건이 인천에서 대거 터졌잖아요. 아마 이제 그래서 수도권이 상당히 치열한 승부처가 될 거로 봐요. 네. 수도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단 양당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사실 뭐 앞서서 이렇게 공천을 막 취소하고 하는 것도 수도권 표심을 배제하지는 않을 수 없는 흐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럼 어떤 겁니까? 사실 뭐 지금 분위기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또 총선에서 결국 민심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네.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야 공이 수도권에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접전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정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다시 나온 고물가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곳곳을 다니시면서 지금 뭐 지역 구민들을 만나고 계시지만 결국 그렇게 유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새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장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사실 국민들이 매일매일 그 고물가를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어떻게 잡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리 수도권을 돌아다니시면서 국민들을 만나신다 한들 저는 사실 민심이 국민의힘을 향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듭니다. 네, 이번 총선 300석이 걸려 있습니다. 짚어주셨다시피 정말 어느 당으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 향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 예측 결과를 밝혔습니다.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석, 뭐 비례까지 하면은 13석 정도 플러스 알파일 것이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도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더해보면 뭐 최대치로 153석 정도를 네.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과반인 있을 거잖아요. 텐데요. 그렇죠.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언론에서 이제 일부 짚어주시는 것처럼 사실상 뭐 선거를 25일 앞두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 좀 이례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지지층 결집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뭐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요. 지지층 여러분들께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당이 분열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지층의 결집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지도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럼에도 명백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숫자를 제시하는 건 그만큼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민주당인 야당에게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해달라는 국민적인 호소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이번 총선의 큰 이야기인 것이고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결국 의회의 과반수를 가져와야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절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반대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선거 레이스 초반부터도 좀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 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 지금 이제 처음에요. 강서구 보궐선거 할 때 상당히 그 국민의힘의 비관론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일부에서 이제 장성민 의원이나 150, 60석도 가능하다. 이때부터 국민의힘이 하향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민은 항상 이제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세력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처절하게 국민 속으로 다가오는 이쪽을 띄워주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벌써 과반이라니까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를 밟아서 이제부터 이게 앞으로 선거 여러 번 출렁출렁합니다. 민주당이 하향세가 되지 않을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자만이에요. 이게 오만이에요. 어떻게 153석 이상 전망하고 많으면 범하면 뭐 170석. 근데 제가 이 계산 중에 비례 13석은 납득이 안 돼요. 비례 13석은요. 우리 어디까지가 민주당의 비례 의석입니까? 그 10석은 빼야죠. 10석 진보당 3석, 새정보연합 3석, 그다음에 시민사회선 4명, 10명 빼고 나면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5석도 어렵다 봐요. 민주당이 그 13석이면 10명 더 하면 23석이에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제가 보기에 10명 가까이 얻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지율이 높죠. 그러면 이게 23명에 10명이면 조국 혁신당까지 33명이면 비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 예측인가? 저는 국민의 미래가 오히려 비례는 한 20석 정도 일당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300석이 걸린 이번 총선 과연 민심의 양배는 어디로 향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